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우 팔레트쌤의 미술 시간입니다. 제6강 전쟁과 미술 나만의 길을 찾아가겠어. 이번 시간에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에 있었던 미술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미술이 있을까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복습부터 하고 흐름을 다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전 시간에는 현대미술로 진입하게 된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어떤 작품이었을까요? 맞아요. 오른쪽 끝에 있는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 그림의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나요? 힌트는 여기 있는 빨간색 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해가 올라오고 있는 그림이죠. 제목은 해돋이였습니다. 모네의 해돋이라는 작품이 현대미술로 진입하게 된 시초의 작품이라고 보면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회가 급변하게 됩니다. 개인이 자유로워지고요. 인간이 이전에 항상 시간에 쫓겨가면서 일을 했던 거에서 인간이 해방이 되었어요. 고도 문명으로 진입하게 되죠. 상업 자본주의가 생기게 되고 정신적으로 모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계몽적이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많은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이때 당시에 기차가 발명이 되고 자동차가 또 혹은 카메라가 발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카메라의 발명으로 인해서 그림은 이전에 우리 선조의 얼굴을 그려서 후손에게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림은 작가 개개인의 스타일을 찾아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죠. 또한 튜브 물감의 발명으로 인해서 야외에서도 그림을 그리게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하게 되면서 이번 시간 전쟁과 우리는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작품 양상들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전 시간에 인상주의의 흐름에서 이어져서 피카소의 작품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막 분할해서 그거를 다시 재구성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품들에 대해서 봤어요. 뭉크의 작품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을 한다거나 하여튼간 여러 가지 그런 양상들이 보였었죠. 그것이 점점 발전을 하게 되면서 흐름이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나뉘게 됩니다. 자,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서 18년까지 이어졌어요. 이때는 미래주의, 러시아 아방가르드라는 계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신조형주의라는 계보가 있어요. 이것은 1차 대전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미술 작가들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무조건 찬성이야, 무조건 반대야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전쟁이라는 것 자체, 그 다음에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조와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찬성했던 입장은 미래주의, 러시아 아방가르드, 반대했던 입장은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신조형주의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추상화가 이때 아주 많이 발전을 해서 아주 많이 이어지게 되고요. 바우하우스라는 디자인 학교가 굉장히 유명하게 등장을 해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1차 세계대전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미래주의에 대해서 볼게요. 이 작품은 미래주의 작가인 발라라는 작가예요. 근데 무엇을 그렸는지 볼게요. 지금 딱 보면 개랑 개 목줄을 끌고 가는 사람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전 그림과는 다르게 개 다리가 하나가 아니에요. 개 다리가 8개, 9개 되는 것 같죠. 사람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개와 사람이 빠르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파노라마처럼 찍은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는 이전과 달리 변화한 생활 가치를 그림 속에 담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미는 속력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빠르게 움직이는 기계, 그 다음에 전차, 대량 생산되는 물품들, 이런 것들이 매우 빠르게 이어지다 보니까 미술에서도 시간을 미술에 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의 요소를 회화에 투입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강아지와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그 속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다리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줄로 표현이 되었던 거죠. 밑에 작품은 나리오노프라는 작가가 그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작가 그림은 어떤 그림과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주 유명하게 아는 작품, 네, 맞아요. 피카소의 작품과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피카소가 이전 작품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비뇽의 여인들을 그렸을 때 사람의 앞면, 옆면, 뒷면 등을 다 표현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자르고 재구축해서 붙였다라고 했죠. 이제 여기에는 이 작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재구축하는 데에서 더 벗어나서 움직이는 그 속력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리듬감이 그림에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무한한 에너지, 속력, 빛, 운동 이런 것들을 넣어서 미래지향적인 작품을 만들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 아방가르드라는 사조까지 생기게 돼요.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을 할 때 러시아가 주축이 돼서 싸움을 했던 그런 나라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작품들은 사실상 선생님도 뭐지? 이게 뭘 말하는 걸까? 하고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여기의 작가는 엘 리시츠키라는 작가예요. 이 작가는 말 그대로 전쟁을 선동하고 국가적인 이념을 위해서 움직였던 작가였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이런 포스터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 포스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선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니체의 초인 사상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신이 될 것 같고 대단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요게 사조에 반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 사조도 한번 알아볼까요? 이제 1차 세계대전에 반대했던 미술 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그림들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꾸준히 보여줬던 그림이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다다이즘이라는 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현실주의라는 사조가 있어요. 자, 다다이즘.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반문화, 반예술 운동을 그대로 말하는 의미예요. 이것은 뭐냐면 제1차 세계대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전쟁의 비극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삶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인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찬성하는 입장도 초인사상, 반대하는 입장도 초인사상, 왜 이렇게 둘 다 영향을 받았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찬성하는 입장은 뭔가 이제 신이 모든 거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하자.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일궈내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 같은 경우에는 허무하다. 뭔가 삶이 뭘까? 본질적인 물음을 가지게 되는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전쟁의 비극에 의해서 삶에 대한 본질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다이즘은 모든 문명과 문화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다라는 말 자체가 어린 아이들이 다 하고 외치는 것처럼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단어를 가지고 작가가 붙인 단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두 작품의 작가는 듀샹이라는 작가예요. 욕이 아닙니다. 듀샹,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작가가 이 작품을 가지고 왔는데 아주 이게 유명해요. 듀샹의 샘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자세히 보면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남자 화장실에서 볼 수 있는 소변기예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기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좌대에 올려서 전시를 했던 거예요. 이게 작품이 될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죠. 이 작가는 이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모든 미술 작품의 가치를 거부하겠어.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신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뭔가 아름다움,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렸던 그림들이 모두 다 의미가 없어. 부질없어. 이제는
다 허무해. 내가 말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게 예술일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한 가지 새롭게 만든 게 뭐냐면 추엠이에요. 못생겼다라는 거죠. 아름다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절대적인 걸까? 아니었던 거죠. 추한 것도 내 생각에는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다. 추한 아름다움이 있을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추엠이라고 이렇게 작품을 가지고 오게 된 거죠. 이 작품을 그때 전시했을 당시에 사람들이 미술을 조롱하지 말라 하면서 깨고 부수고 아주 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개념 자체가 현대 미술에서 아주 중요하게 와닿게 돼요. 더러운 것도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작가의 머릿속의 개념 자체가 미술이 될 수 있다. 그거를 철학적으로 풀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옆에 작품 볼게요. 이 작품 여러분들 많이 봤었죠? 맞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을 왜 가지고 왔을까요? 맞아요. 이 작품 자세히 보면 여기에 수염이 그려져 있어요. 듀샹이라는 작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엽서를 샀어요. 그걸 사서 거기에 수염을 그렸죠. 너네가 아름답다고 하는 이 리자라는 여인이 너네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에서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수염을 그려서 팔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이 현대까지 이어오게 됩니다. 모든 조형적인 이론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연적 요소를 담았던 것은 초현실주의입니다. 이 작품들 많이 봤죠? 이 작품은 달리의 작품이고 이 작품은 마그리트의 작품이에요. 앙드레 브루통이라는 작가는 이 당시에 초현실주의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이 뭐냐면 유럽 사회를 비판하는 거죠. 이성이 없이 난리가 난 이 상황, 비정상적이고 그 다음에 아름답지 않고 진짜 초토화가 된 이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기존의 아름다운 미술이 아니라 반예술을 하겠다. 이전의 미술과는 다른 미술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거부하고 우리 속에 있는 무의식적인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실험적 기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여기 있는 작가들이 다 초현실주의 작가입니다. 무의식적이고 그 다음에 비이성적인 사고를 그림에 표현을 하다 보니까 눈을 감고 무의식적으로 끄적인 그림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대상의 형체가 뭔가 드러나지 않는 그림이라던가 패러디를 하는데 뭔가 내용을 담아서 이전에 밀레의 만종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숭고한 사람들을 해골로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큰 사물을 건물에 배치를 해서 크기가 다르게 표현을 한다거나 자기의 꿈속 내용을 표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기법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프로타주, 콜라주, 데칼코마니, 그라타주 이러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종이에 동전을 대고 종이 위에 연필로 그렸을 때 동전의 문양이 찍혀 나오는 거, 그런 거를 프로타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콜라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잘라서 붙여서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거, 혹은 물감을 짜서 반 접어서 그거를 반대편 모양으로 나오는 데칼코마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술 시간에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이때 다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에 반대하는 다다이즘 초현실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았어요. 이와 별개로 추상화의 계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추상화는 뜨거운 추상과 차가운 추상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거를 갑자기 전쟁 얘기하다가 왜 나오게 되냐면요. 이 추상화가 이때쯤에 시작을 해서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이후의 미술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현대의 우리 삶에서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자, 추상화를 가장 먼저 만든 작가는 칸딘스키라는 작가예요. 지금 이거를 그린 작가입니다. 칸딘스키는 추상화라는 걸 만들면서 얘기를 하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비이성적인 사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을 그림에 그대로 담아보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전쟁도 전쟁이었지만 미술이나 여러 가지 학문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바우하우스라고 해서 엄청 유명한 디자인 학교가 세워지게 돼요. 칸딘스키는 거기서 일을 하고 교장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때 당시에 심리학이 아주 크게 발전을 해요. 그래서 사람의 정신 상태, 심리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하게 되죠. 이때 프로이트가 나와서 막 꿈의 세계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융 막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칸딘스키는 자기의 꿈이라던가 혹은 자기의 정신 상태를 그림에 담게 됐는데,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 음악에 대해서 느끼는 자기의 감정을 추상화로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품을 봤을 때 이게 뭘 그린 거지? 하고 전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지만 느끼는 거예요. 이 작가가 설명하는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기상어 노래를 틀었어요. 그 아기상어 노래를 듣고 이거를 그렸다 하면 이게 상어 모양인가?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뚜루뚜루뚜루 하는 거는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해석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 추상을 칸딘스키가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지났어요. 몬드리안이라는 작가가 나와요. 이 작품 많이 봤죠? 이 작가는 칸딘스키의 작품을 보고 저 추상화는 추상화이기는 하지만 너무 감정이 담겼다. 너무 감정이 담기면 뭔가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몬드리안 작가가 너는 그러면 너도 추상화로 인정해줄게. 너는 뜨거운 추상이라고 해. 나는 대신 차가운 추상이라고 할게 하고 본인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떨어지는 직선, 곡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직선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색깔도 절제된 색깔들만 써요. 그래서 칸딘스키가 색깔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에 번지는 이런 느낌도 좋다고 하면 몬드리안은 딱 떨어진 페인트로 칠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주죠. 그래서 여기에 색깔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밖에 없어요. 5개 이상 넘어가는 게 거의 없죠. 그리고 색깔도 굉장히 원색 계열로 사용을 해서 딱 떨어지고 눈에 확 띄는 그림을 그렸어요.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현대 시대의 디자인에 많이 활용이 돼요. 뭐 웹 디자인, 그 다음에 가구 디자인 이런 식으로 제품 디자인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죠. 이렇게 추상화가 이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이제 조금 여유가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을 또 봐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쯤 되면 이제 전 세계가 초토화가 되는 그런 시기가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았던 시기이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유럽, 미국, 아시아 이런 곳이 전부 다 너무 힘들었어요. 작가들도 굉장히 전쟁에서 피폐해진 그런 삶을 살고 괴로워했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작가들이 정신적인 불안감, 그 다음에 황폐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에 그림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림이 거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죠. 이 앵포로멜이라는 사조가 이제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 본인의 정신 그런 것들을 그림에 담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전의 추상화, 아까 전에 봤었죠. 그런 것들이 전개가 되면서 점점 형태가 사라지고 거기서는 이제 딱 떨어진 형태가 사라져 있다고 하면 이 작가들은 아예 추상화라고 본인이 명명한 게 아니라 앵포르메 이렇게 사조를 밝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형태는 보이지만 추상화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리면서 대상이 사라진 그림들을 계속 그리게 됩니다.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기도 해서 무의식적인 본인의 붓질을 그림에 그리게 되죠. 그러다가 이 그림이 나오게 돼요. 이 그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의 미술사조는 추상표현주의입니다. 사실 추상표현주의는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직후에 생겨난 사조죠. 그리고 잭슨 폴록을 대표로 하는 미술사조라고 보면 됩니다. 잭슨 폴록이라는 작가는 미국 작가예요. 그런데 이 작가는 그림을 점점 형태를 사라지게 그리다 못해서 이제는 형태가 아예 없어요. 캔버스를 바닥에 눕혀놓고 그냥 물감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사물을 재현해서 표현하는 거를 아예 없애버려요. 아예 제거를 해버리죠. 그래서 해와의 기본 요소가 뭐죠? 평면이에요. 이 평면에 새로운 속성을 추가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물감의 물질성이죠. 자, 어렵죠?
이게 철학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감을 우리가 봤을 때 물감은 꾸덕꾸덕한 액체죠. 그런데 물감이 막 우리가 붓질을 하지 않은 상태로 쭉 짜면 어떻게 되죠? 쭉 짜서 굳히면 어떻게 되죠? 고체가 돼요. 이 작가는 캔버스에 물감을 뿌렸어요. 뿌리고 그대로 말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캔버스 위에 볼록하게 물감이 튀어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물감이 마르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또 다른 물감을 뿌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겹치는 부분은 더 볼록하게 올라와요. 이게 물감의 물질성을 편면에 입혀서 편면 작품 위에 입체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혁명적이라고 미술학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너무 어렵죠? 이게 갑자기 왜 이런 작품이 유명하게 됐는지. 자, 이 작가는 사실상 이거를 표현할 때는 별 의미가 없었어요. 냉전 시대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힘들고 이런 시대에 불안감을 표출을 했고요. 실존주의 철학에 의해서 인간의 삶은 무엇인가 하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그런데 역사가 굉장히 짧죠. 그래서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내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키워준 작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술사학자들이 철학적으로 건드려 보고 싶었던 작품이기도 해요. 무엇보다 이때 당시에 전쟁이 났으니까 유럽의 미술가들이 다 미국으로 떠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키워준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현실주의 영향도 받았고 인도 미술의 영향도 받았고 하긴 했지만 미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철학적으로 쓰기 좋았던 그런 작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미술이 굉장히 엘리트적이고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 수가 있어요. 아니 해안은 어차피 평면인데 거기에 물질성이 있는 물감을 뿌렸기 때문에 이게 유명한 작품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죠? 하지만 이 작품은 인정을 받아서 현재 몇백억씩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전쟁 시대에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어졌던 미술 작품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이해하기에 어려웠었죠? 아무래도 미술이 이전 시대부터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그것에 반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특히 전쟁 그 안에 휩싸인 미술들이다 보니까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아까 디샹의 샘에서 시작을 했지만 미술이 더 이상 그냥 미술, 작가가 자기가 그려서 그거를 설명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때부터는 미술 자체가 철학과 연결이 되어서 철학자들이, 미술사학자들이 미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거를 이제 풀이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기게 되면서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따라왔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미술이 쉬워지고 재밌어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일 겁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6차 시 강의 끝!